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평소 이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즐겨 보곤 했는데 제가 겪은 일 또한 만만치 않게 막장인 것 같아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탄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이런 비극을 겪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제게 비극을 선사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과 시누이랍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말해볼게요. 어릴 적 저희 아빠는 자동차 정비 일을 하셨어요. 초등학교까지밖에 나오시지 못한 아버지는 엄마와 저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미친 듯이 일만 하셨죠. 어릴 땐 주말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는데 저희를 위해서였다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버지는 정비일에 혼을 담으셨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일산 시내에 자동차 정비소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실 만큼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 역시 유복한 집안에서 안전하게 자랐고요. 남편과 만난 것도 자동차 정비소에서였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 지점 하나에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말을 줄곧 듣곤 했는데 호기심이 생겼던 저는 그 지점에 종종 들러 남편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죠. 제가 사장의 딸이라는 점 때문이긴 하겠지만 초면임에도 서글서글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었거든요. 그 모습에 저 역시 호감을 느꼈어요. 평소 낯을 가리는 성격인지라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보면 호감을 느끼곤 했거든요.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내심 좋아했답니다. 가장 좋았던 건 남편에게서 속물적인 면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보통은 어느 지점을 가도 제가 사장 딸이라는 점 때문에 극진한 대접을 받곤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물론 공주 대접을 해주는 건 고마웠지만 그건 결국 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저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제 관심사나 취향, 취미, 꿈, 목표 등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가지 않을 리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비록 사장 딸과 말단 직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분 차이 때문에 조금 꺼려지긴 했지만 저는 그보다 강한 건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접근해 선물을 주며 제 마음을 표현했답니다. 남편 역시 저를 좋아하고 있었는지 제 마음을 거부하진 않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좋은 게 제가 선물을 하면 반드시 보답한다는 점이었어요. 비록 평범한 직장인인지라 비싼 선물을 해주진 못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안겨주거나 정성이 가득 담긴 편지를 건네주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었죠. 백화점에서 파는 한정판 명품보다 편지가 더 좋았던 저는 남편에게 푹 빠져들었답니다. 그렇게 교제 후 1년, 저는 남편을 데리고 본가로 인사를 갔어요. 맨 처음 저희 집에 갔을 때 으리으리한 집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저희 커플은 부모님 앞에 앉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결혼할 거예요. 4계절 동안 이 사람이랑 지내봤고 결혼하면 잘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제가 먼저 입을 열자 옆에 있던 남편 역시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포부를 말했답니다. 부모님은 허허 웃으시며 허락해 주셨고요. 애초에 남편에 대해 말해준 게 아버지였기에 저희의 사이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당시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라 부모님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식을 올리시길 바라셨고요. 저 역시 그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다만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남편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점이었죠. 남편은 어릴 적부터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왔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저축해온 모든 돈을 집에 보태야 했거든요. 그 바람에 저희의 신혼을 반지하 원룸에서 시작해야 할 처지였죠. 그 사연을 들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서방, 걱정하지 말게. 내가 하나뿐인 딸아이를 시집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겠는가? 어차피 내가 박서방 인품 하나 보고 보내는 거니까 다른 문제는 신경 쓰지도 말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신혼집으로 봐둔 게 있으시다며 5억짜리 집을 저희에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부담이 된다며 거절했지만 딸을 위한 거라는 아버지의 말에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게다가 아버지는 남자가 바로 서야 아내한테도 잘해주는 법이라며 아파트를 남편의 명의로 해주셨어요. 남편은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마워했고요. 저 역시 명의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믿고 사랑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이 착착 진행되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혼 과정이라는 게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저희 부부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전부 아버지께서 처리해 주셨으니까요. 심지어 아버지는 이번에 새로 열 자동차 정비소 지점 하나를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 지점을 잘 꾸려서 저와 본인 집에 잘하라는 거였죠. 그렇게 아버지가 해주신 5억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금전적인 걱정할 필요도 없이 서로 사랑만 하면 되었거든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였죠. 신우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탱자탱자 노는 한량이었는데 저와 결혼한 후 수입이 불어난 남편의 지원이 더욱 빵빵해지니까 더욱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하더군요. 웬만한 철부지라도 30줄이 넘으면 정신 차리고 사는 법인데 신우이는 30대 초반이 되었는데도 매일매일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에 다니며 인생을 낭비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남편에게 연락해 용돈 타내기 바빴고요. 물론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지와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신우이가 탱자탱자 노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이에게 밉보였다가 좋을 건 하나도 없었기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가끔씩 남편에게 한마디를 할 뿐이었죠. 여보, 아가씨한테 또 용돈 드렸어?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매번 돈 들이다 보면 자립심을 잃는다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가씨 미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 당장은 우리가 여유 있으니 돕는다고 쳐도 앞으로 그럴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원은 적당히 해야지. 미안해 여보. 어릴 때부터 내가 딸처럼 키우던 애라 조절이 안 되네.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차차 줄여갈 테니까 조그만 시간을 줘. 당신한테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제가 신우이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면 남편은 늘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사실 그럴 만도 했죠. 자기 월급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돈은 저희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돈이니까요. 그 돈으로 자기 집안과 신우이를 돕는데 미안하지 않을 리가 있을까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건 그때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 말라 말해도 매번 상황은 똑같을 뿐이었죠. 심지어 신우이는 남편을 자주 불러내 밥을 먹거나 술을 먹곤 했어요. 가끔은 늦게 들여보내기까지 했죠. 결혼 전에도 남매끼리 친하게 지내길래 보기 좋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결혼 후에도 이럴 줄은 몰랐네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신우이가 점점 미워지더라고요. 신우이만 없으면 결혼 생활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여자도 아니고 남매가 만난다는데 막을 수가 있나요? 저는 매번 속이 썩어가면서도 남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죠. 직업이 나름 몸을 쓰는 일인지라 피곤할 텐데도 남편은 저를 웃으며 돌보더군요. 하지만 또 문제는 신우이였어요. 여보, 미안한데 나 잠깐만 나갔다 와도 될까? 은지가 잠깐 보자는데 아무래도 속상한 일이 있는 모양이야. 그날도 남편은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는지 난처한 얼굴로 제게 잠깐 나가도 되냐고 묻더군요. 시간은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어요. 임신 중이라 몸도 마음도 지쳤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 정말 짜증이 나더군요. 하지만 남편도 저를 케어하느라 힘들겠지 하며 스트레스나 풀고 오라는 생각으로 보내주었답니다. 그렇게 야밤에 집에 혼자 있는데 참 서글프더군요. 호프집에서 결제한 문자가 제 핸드폰으로 날아올 때는 정말 비참한 기분까지 느꼈고요. 무거운 몸을 침대에 누인 채 이번 달 남편이 쓴 금액을 생각해 보니까 시누이에게 쓴 것만 150만 원이 넘어가더군요. 물론 저희 아버지와 저의 재력을 생각하면 큰 돈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고려해 보면 절대로 상식적인 금액은 아니었죠. 차라리 다른 남자들을 만나 사회생활 하는데 썼다면 고민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투자금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누이에게 쓰는 돈은 아니었어요.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제 고민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문제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 당시 아버지께서 혼수로 해주신 외제차가 있었는데 남편은 시누이와 만날 때마다 그 차를 쓰더라고요. 제가 앉아야 할 조수석에 시누이가 앉는다는 상상을 하면 정말이지 괴로웠어요. 실제로 제가 차에 타면 시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들이 발견되곤 했으니까요. 그럴수록 제 스트레스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남편에게 시누이에 관해 뭐라고 했다가는 저희의 금술이 깨질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합리화를 했답니다.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누이랑 만나는데 뭐 어때? 다른 사람들은 임신한 아내 몰래 업소도 다니고 바람도 피고 한다는데 이 정도면 양반이지. 그냥 좋게 생각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편과 시누이의 관계에 대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죠. 그날은 날씨가 참 화창한 날이어서 저는 남편에게 제의했답니다. 여보, 날씨도 좋은데 우리 꽃구경 갈까? 호수공원 근처에 자주 가던 돈가스 집도 가고. 무거운 몸 때문에 집에만 있던 게 답답했던 저는 남편에게 호수공원에 꽃구경을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 이거 어쩌지? 은지랑 선약이 있는데 꽃구경은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 은지가 좀 우울하다고 해서. 또 그놈의 시누이였습니다. 그쯤 되니까 정말 화가 나더군요. 아이 때문에 참아왔지만 이젠 좀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또 아가씨야? 당신 언제까지 아가씨한테 붙잡혀서 살 거야? 당신은 이제 아가씨 오빠가 아니라 내 남편이야. 언제까지 아가씨한테 끌려다니면서 살 건데? 미안해 여보. 근데 우울하다는 걸 어떡하냐고. 최근에는 불면증 약까지 먹는다는데 어떻게 오빠가 돼서 그걸 그냥 놔둬. 당신은 당신 동생 괴로운 건 보이고 와이프 괴로운 건 안 보여? 나도 힘들어. 나도 잠도 못 잔다고. 평소 때도 아니고 자기 와이프가 임신했다는데 어쩜 그래? 최소한 주말엔 나한테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무심하냐고. 그럴 거면 내가 아니라 아가씨랑 살아.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남편은 제게 다가와 미안하다며 사과하더군요. 그렇다고 외출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무슨 선이라도 보는 것처럼 말끔하게 차려입더니 저를 놔두고 나가더군요. 미안하다는 말은 결국 면피를 하기 위한 말일 뿐이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날 참 많이 울었답니다. 저와 뱃속의 아이의 처지가 참 불쌍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한 뒤 마트에 갈 일이 있어서 차를 몰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상대 측 운전자의 명백한 잘못이었죠. 상대 운전자는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지만 보험 처리는 확실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연락처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보험사에 제출할 영상을 찾기 위해 블랙박스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고 장면을 찾던 도중 차 안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하는 대화를 들어버렸거든요. 오빠, 새언니가 또 뭐라고 했어? 아유, 지겨워 죽겠다 아주.
임신 한 번 했다고 얼마나 유세를 부리는지 아주 나라님이 따로 없어. 아휴, 내가 오빠 결혼할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 부잣집에 장가 갈 때부터 공주님 모시고 살 줄 알았다고. 어쩌겠냐. 그 집구석 돈 보고 들어갔으면 머슴짓이라도 해야지. 그래도 그 덕분에 이렇게 외제차도 타고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하잖아. 그럼 된 거지. 하긴 그래, 오빠. 오늘은 호텔도 좋은 데 가자. 현금으로 계산하면 새언니도 모를 거 아니야.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은 제 심장을 철렁하게 했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거든요. 저는 제 오해일까 싶어서 이전의 영상들도 돌려보았답니다. 하지만 오해가 아니라는 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뿐이었어요. 남편과 시누이가 사랑을 속삭이는 말들과 적나라하게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을 뿐이었거든요. 손발이 벌벌 떨리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군요. 남편과 시누이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동안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동생을 만나는 건데 뭐가 문제냐 하고 생각했던 제가 정말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시누이를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엄청난 배신감이 느껴지더군요. 저와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걸 전부 배신하고 시누이와 저렇게 만나 히히덕거릴 수 있었는지 믿기지도 않았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블랙박스 증거를 남편과 시누이 앞에 들이대고 모든 걸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이 정도 증거로 이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흥신소에 의뢰해 사람 하나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뒤를 조용히 밟게 했죠. 그로부터 2주일 뒤 흥신소 직원은 제게 수십 장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시누이의 만행이 가득 담겨 있더군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백화점을 걷는 모습, 공원에서 진하게 입 맞추는 모습, 마치 연인처럼 찰싹 달라붙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이건 절대 남매가 보일 행동들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확보한 저는 시누이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답니다. 커피숍에서 시누이를 만나자마자 저는 사진을 던지듯 보여줬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시누이가 넙죽 엎드려 용서를 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더군요. 시누이는 오히려 사진들을 제게 내던지며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 어쨌는데요?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장난해요?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의미가 뭔지 모르세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쨌는데요? 제가 오빠랑 그런 사이인 게 새언니랑 무슨 상관인데요? 시누이는 정말 철면피였어요. 모든 사실을 들켰음에도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듯이 나왔으니까요. 심지어 시누이는 제게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시게요? 새언니 출산도 얼마 안 남은 걸로 아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편모 가정에서 키우시게요? 그거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시누이의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약해졌어요. 만약 아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겠지만 아빠 없이 자랄 아이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약해졌거든요. 시누이는 약해진 제 마음을 파악했는지 계속해서 틈을 파고들었어요. 새언니, 물지도 못할 거면 짖지도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뒤까지 밟아서 사진까지 찍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셨어야죠. 고작 이렇게 나올 거면 뭐하러 저를 부르셨어요? 아우, 시간 아깝게. 독하게 굴지도 못할 거면 그냥 얌전히 사세요. 괜히 까불지 마시고.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사라지더군요. 저는 엄청난 자괴감을 느꼈어요. 천하의 쓰레기인 시누이에게 찍소리도 못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누이에게 소식을 들은 듯한 남편의 노골적인 하대가 시작되더군요.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할 것이지 감히 내 뒤를 밟아?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 해놓고 뒤에서는 온갖 구린 짓을 다 하고 있었어. 당신이 그딴 식으로 생각하는데 태교가 제대로 되기나 하겠어? 시누이와 바람을 핀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제가 더러운 여자라며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시누이를 만나러 가더군요.
스스로가 정말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더러운 짓을 목도하고도 아무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추악한 짓거리에 종지부를 찍을 날이 찾아왔답니다. 어느 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사위가 불편할까 싶어 자주 찾지도 않으시는 분인지라 거의 1년 만에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사장이라 그런지 남편은 제게 모질게 굴던 얼굴을 싹 씻고 굽신거리더군요. 정말 가증스러웠지만 부모님께 사실을 드러낼 수도 없어서 저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집에서 식사도 하고 도란도란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집에 가실 때쯤 되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박서방, 우리 딸 사랑해줘서 참 고맙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집안 차이 때문에 조금 걱정하긴 했어. 그런데 이렇게 보란 듯이 잘 살아주니까 아비로서 참 고맙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현금 다발을 꺼내 제 지갑에 넣어주시더군요. 그런데 문득 아버지의 손이 멈추시는 거예요. 지갑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신 듯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뭔지를 알지 못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지갑에서 수십 장의 사진들을 꺼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 사진들은 바로 남편과 시누이가 바람을 피우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저 역시 가슴에 묻기로 한지라 사진들을 그 안에 넣어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께서 발견하신 거죠. 아니 수아야, 이게 뭐냐? 이거 박서방이랑 사돈 아가씨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박서방, 이게 대체 뭔가? 저희 부모님은 남편과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입을 맞추고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들을 보셨어요.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고요. 팔짱까지라면 어떻게든 변명을 하겠는데 입을 맞추고 호텔로 들어가는 건 절대 남매 사이에서 할 행동이 아니잖아요. 장인어른,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남편이 창백해진 얼굴로 아버지께 뭐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의 주먹이 먼저 날아가더군요. 모든 사태를 파악한 아버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소에 불같은 성정으로 유명하셨던 아버지는 남편의 만행을 깨닫자마자 폭발해서 남편을 마구잡이로 짓밟기 시작하셨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위 잘 얻었다며 칭찬하시던 분이 사위를 두들겨 패게 된 거죠. 남편이 떡이 되도록 패버린 아버지는 너 같은 놈은 내가 사준 아파트에서 살 자격도 없어! 라고 하시며 남편을 현관 밖으로 내던지셨어요. 남편은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지만 아버지는 완강하셨고요. 아버지는 남편을 내쫓은 후에 제게 사실관계를 물으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이 때문에 묵인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제게 그동안 혼자 소갈이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며 앞으로는 본인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편모 가정에서 살아가게 될 아이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며 말씀을 덧붙이시더군요. 수아야, 물론 편모 가정에서 자라는 건 좋은 일은 아니야. 힘든 일도 아주 많겠지. 하지만 저런 파렴치한 밑에서 자라는 건 아이에게 더 못할 짓이야. 그러니까 저딴 놈이랑은 당장 갈라서라. 그게 너와 아이를 위한 일이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안심시키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바보처럼 생각했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지금 몇 년 정도는 참으며 산다고 쳐도 평생을 저 쓰레기 남편과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무튼 아버지는 당장 시댁에 전화하셔서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시누이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저희 집으로 달려오더군요. 아이고,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들을 잘못 키우는 바람에 이런 사태를 낳고 말았네요. 말려야지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둘은 어떻게든 떨어뜨려 놓을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참아주세요.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은 채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시누이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요. 하지만 제 화는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부모란 사람이 자식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저렇게 묵인하고 있었던 게 되니까요. 그리고 뒤늦게 한 사실이지만 남편과 시누이는 친남매가 아니더라고요. 그 시누이는 시아버님과 가장 친했던 친구분 내외가 시누이가 4살 때 교통사고로 죽게 되면서 오갈 데 없는 시누이를 아버님이 데리고 와서 양녀로 들여왔던 거였어요. 아버님이 그 친구분에게 빚진 게 많았는데 그걸 갚고자 키우게 됐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매는 맞긴 하지만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속이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정말 분노가 느껴졌답니다. 아버지는 제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물으셨어요. 저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됐으니까 당신네 자식들 데리고 썩 꺼지세요. 안 그래도 기생충 같은 당신네 집안 사람들 꼴보기도 싫었는데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내 딸 건드린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시댁 식구들을 모두 내쫓으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아버지의 복수가 시작되었고요. 아버지는 일단 시댁에 들어가던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력을 바탕으로 거액의 돈을 들여 변호사 여럿을 고용해 위자료 소송을 벌였답니다. 그렇게 몇 달 이후 바람을 피운 남편과 이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시누이는 저에게 준 여러 피해들을 고려해 거액의 위자료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요.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때 커피숍에서 했던 말들은 미쳐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감액이라도 부탁해요. 우리 집 형편 뻔히 알잖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새언니. 시누이는 제게 파리처럼 싹싹 빌며 소송 취하는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위자료를 조금만 깎아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대화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저는 남편과 완전히 이혼했고 위자료를 한 푼도 남김없이 받았어요. 더러운 기생충 집안과의 인연이 마무리된 거죠. 제 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몇 년 전의 일이 되었지만 워낙 괴로워서 그런지 마치 며칠 전의 일처럼 생생하네요. 저는 요즘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의 아픔을 겪어서 그런지 아버지께서도 저 시집가지 말고 평생 자신과 살자고 하십니다. 저 역시 남자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고 지내고 있고요. 괜히 남자 만났다가 상처받느니 제 아이와 함께 돈이나 펑펑 쓰면서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